네, 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1, 2, 3개헌 1년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계엄 직후부터 저 정복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탄핵 국면과 내란몰이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저것들은 할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란몰이를 해가면서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 편법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불법, 탈법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10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탈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지난 1년간 탄핵 국면에서 또 내란몰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탈법 사건들을 10대 사건으로 요약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10대 사건이니까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셨는데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었죠. 네. 이 서부지방법원은 사실은 관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김용현 장관님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관련된 영장 청구 전부 다 중앙지법에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밝혀진 게 중앙지법에 하니까 자꾸 기각되니까 서부지법 가서 영장 신청해가지고 체포영장 받아온 거죠. 아하.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법원을 쇼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법원 쇼핑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실 이미 벌써 법원이 되게 모욕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어디 가서 하면 나오고 어디 가서 하면 영장이 안 나온다. 예.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 참 이게 먼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부지법에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정계선이 같은 자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후의 대응도 사실은 놀라웠죠. 사실 저희 네. 뭐 청년들이 서부지법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구속이 됐고요. 네. 엄청나게 구속이 됐고 문제는 또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때도 경찰이 그 어떠한 판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네. 판사한테 갖다 주면 이 판사가 자기 이름으로 하나하나 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수사받았죠. 예. 저는 그러니까 법관이 나서서 이런 걸 한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진격의 변호사들이 그 법률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그래서 지금 서부 변호사 협회 활동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이걸 집행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네. 거죠. 사실은 근데 대통령은 국가보안 그 자체입니다. 그냥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 국가보안 그 자체고 그 구역 전체가 전부 다 군사보호시설로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행사를 하면 네. 그 인근을 통신 차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보안 때문에 이제 그게 수백 명 또는 수만 명의 국민들이 담원 몇 시간이라도 그런 불편을 감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보안 자체니까 국가 보안 자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군사 보안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런데 거기를 뚫고 들어오겠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밀이나 어떤 보안의 어떤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 허가가 필요해서 이 허가를 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 도장을 팝니다. 직업들이. 예, 그렇죠. 도장을 파는 거죠. 공수처가 이 허가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도장을 갖다가 파가지고 거기 공문에다 찍어서 허가가 있었다라고 언론에 어나운스하고. 그거 공문서 쳐들어요. 위조인데? 공문서 위조죠. 그냥 네. 위조입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얘기해 드릴 것 중에 범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범죄 행위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법부가 하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그거 집행을 했습니다, 또. 네. 놀랍습니다. 이 지금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좌파 언론들마저도 예. 막 드론 띄워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이런 짓 했어요. 예. 예. 그때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서는 잽싸게 그 영상 내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짓을 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사실은 범인인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 뭐 처음에 집행하려다가 막히고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집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경력 3,000명을 투입하죠. 3,000명을 투입하는 숫자도 놀라운 거고요. 예.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역 자체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네. 군사보호구역인데 여기에 경찰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잡아가겠다. 이게 내란이죠, 이게. 네. 이게 내란죄입니다, 이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아하. 상황인 거죠.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경력을 동원했으니까. 네. 3,000명이나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잡아간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적법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든 뭐라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건 안 하게 돼 있어요. 비밀이라서 얘기 못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이에요. 맞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와도 예를 들면 발부가 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는 당연히 거치고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그 절차를 구비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데 그냥 3,000명 들어가서 그냥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잡아가는 내란을 펼친 겁니다. 이게 제일 국민들의 충격을 줬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니까 뭐 사실은 일촉즉발의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결국 다치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이런 생각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지리산 빨치산들 토벌할 때 네. 막 선무 방송하고 예를 네. 들면 이제 막 이렇게 뭐 돌아와라 뭐 투항해라 뭐 이런 이걸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한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호원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내통해서 네. 이 당시에 동원됐던 불법 경찰 세력에게 이걸 알려준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결국에는 체포되고 네. 구속된 뒤에 그 다음에 경호원이랍시고 저는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뭐 법원 출석할 때 막 이렇게 막 그 뭐 경호차가 앞뒤로 서너 네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사실은. 정말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때 경호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장식이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경호원들의 어떤 직무에도 엄청나게 그 심적인 타격을 준 그리고 또 사명감을 말살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란몰이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저 좌파 것들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내란죄는 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것들이 빼달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서는 어쨌든 내란몰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내란죄 그러니까 뭐 공수처 권한도 아니고 뭐 또 뭐 이래가지고서 수사기관 자체가 지그들끼리 막 혼란을 일으켰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야 당시 검찰이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뭐냐? 근데 당시에 뭐 이제 뭐 경찰도 나서고 공수처도 나서고 막 이렇게 다 서로 막 한다고 할 때 네. 검찰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결국에 기소는 우리가 한다. 결국엔 다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 모든 일들을 여유롭게 지켜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 그것도 꼴보기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검찰청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거죠, 사실은. 결국에는 기소를 아무나 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자. 수사의 모든 권한이나 이 결과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검찰을 없애자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네.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신 이후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란몰이를 시작할 때 네네. 12월 3일 이후로 내란몰이를 시작할 때 경쟁적으로 이 사건이 그랬죠.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불법 중에 하나는 경쟁적으로 그냥 신병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영장 없이 다 잡아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예. 네. 그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합동수사본부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그 수사본부를 맡던 본부장이 그 한동훈 똘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도 사실 지금 검사 옷을 벗었어요. 박세현이죠. 아니, 그 사냥개가 끝났는데 그 밥 먹여줄 일이 뭐 있어요? 사냥개를 아예 그냥 구워서, 미끼를 쓰더라고요. 사냥개가 사냥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구워 삶아졌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합수부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게 다, 통합된 걸로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수사되고 뭐 체포되고 했었지만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모두 다 지금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예, 그게 결국엔 그 검사도 못 믿으니까 결국 특검 발동해서 지금 특검이 그 사건을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엔 특검은 수사를 한 적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해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파견 검사로 보내달라. 이래서 지금 파견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예. 자, 이후에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특검이 들어왔죠. 예, 이후에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의 이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이에요. 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무슨 법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특검이 들어와서 결론을 내버렸으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 이 특검이 그럼 결국에는 착안한 건 뭐냐? 결국에는 쇼를 하자 이거였어요. 네. 네, 쇼를 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 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주자라는 거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약한 고리라고 여겨졌던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네. 출석을 요구하고 끌고 다니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돌을 던지라고 네. 이런 짓을 했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뭐 검사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으로 네. 누구를 이렇게 끌고 오고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내가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그 인민재판 하듯이 전부 다 그 수사관들하고 교도관들하고 원래 교도관만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네. 수사관이 무슨 권한으로 구치소에 들어갑니까? 절대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이 막 전화하고 교도관들을 함부로 지휘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들었다가 놨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죠. 야만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게 겁나서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요. 네. 이 세 마리 사냥개를 한꺼번에 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뭐 서로 먼저 공 찾아오려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시켜야 이게 뭐 성과로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강압 수사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게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죠. 민중기 특검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수사를 갖다가 강압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로 무고한 우리 공무원이셨던 이 면장님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네. 하는 이런 일을 벌였고 이건 정말로 뭐 예전에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뭐 이런 거 막 좌파들이 얘기하는데 맨날 네. 그거에 버금가는 얘기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네. 또 판사 출신인 특검, 판사 법관은 최후의 인권의 보루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판사가 주도를 해서 판사 출신인 사람이 수사기관에 들어와서 이걸 주도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결국엔 끊게 만들었다. 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뒤에도 더 충격적이죠. 그 뒤에도 그 뒤에는 이제 수사의 상황을 갖다가 알려지면은
본인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고 본인들이 네. 결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했다라는 이 불법 수사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수사 자료를 일체 비공개합니다. 아하. 심지어는 유족들에게도 비공개하고요. 원래 이분께서 살아 계셨다면 네.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문 조서라는 거는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너무 미약할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범죄로 또다시 은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뭐 정황상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뭘 다시 부검을 해야 되냐. 우리 부검하기 싫다 했는데도 부검을 강행했어요, 이것들이. 아,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검도 쇼다. 무슨 얘기냐면 부검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성과인 거죠. 그러니까 아하. 부검을 함으로써 마치 무슨 타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시간 동안 또 시간 끌고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참 놀랐고요. 지금 이런 식의 특검의 강압 수사가 여기만 있었느냐? 네. 절대 아닙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만 네. 그 경호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화폰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네. 수사한다고 뭐 하면서 이제 김용현 장관의 사건에 그 증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경호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예. 정말로 지금 사실 얼마나 엄혹한 시기입니까? 지금 뭐 괜히 뭐 하나 찍히면은 진짜로 이재명이 막 뭐 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법정에서 물어보면 네. 경호관들이 고개를 정말로 푹 숙이고 정말로 그 경찰로부터 당했던 그 강압 수사의 수모들을 정말로 조금 모욕적이었습니다. 조금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하.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관들 뿐이겠습니까? 군 사령관들이셨던 분들, 네. 그다음에 한 부대의 무슨 대대장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 지휘관들이 정말 군인이시니까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던 거지.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여쭙고 말씀을 드리면 조서에 써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새벽 4시에 끝났어. 조서가. 아이고. 예. 네.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네. 점심시간, 식사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게 30분, 15분 이렇습니다. 그래요? 거기 쪽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거 보면은 여쭤봅니다. 뭐 드셨습니까? 그 시간에? 김밥 한 줄 드셨다고. 그럼 김밥 한 줄 드실 때 어디서 드셨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지. 수사관이 빨리 먹으라고 수사해야 되니까 오늘 끝내야지 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저걸 한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여성으로 정말로 막 엄청나게 그 고문에 가까운 치욕에 가까운 질문을 받아가면서 고통을 겪으셨던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네. 아니 좌익들은 그거 아닙니까? 매번 자기들이 본인들 입으로 무슨 민주화가 어쩌고 인권이 어떻고 이렇게 타령하던 사람들이 본인들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특검을 통해서 인민재판, 인민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미치광이 잭 스미스 맞네. 미치광이죠. 예. 예. 이 전체가 정말로 저희가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당시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 좌익들이 점령을 하면은 인민재판하면서 네. 무슨 지주들 학살하듯이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고 정희철 단월 면장님은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상심해서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이 메모나 남긴 뉴스를 보면 죽음으로 항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가 되는 게요. 네. 그분이 정말로 그냥 힘드셨다면 그렇게까지 남기시지 않습니다. 네. 예. 정말로 부당하다. 네. 정말로 어떤 이 공직에 계신 분이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뭐 조서에나 한 줄로 남습니까? 조서에도 안 남아요. 이 사람들 안 남깁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예. 안 남기기 때문에 안 남겼다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 조서를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예. 이런 얘기를 결국에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으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요. 고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그 분향소는 이제 지금도 우리 이 자유파 유튜버들과 이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7번째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진수 위원장님이 체포가 됐었죠. 아, 예. 예. 다들 황당했습니다, 진짜. 아니, 너무 이제 아니 어저께까지 국회에서 뭐 답변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을 정도로 예. 정말 황당한 체포. 그것도 네. 황당한데 되게 모욕적인 체포. 네. 그냥 자택 근처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체포됐어요. 아니 세상에 이 어떠한 기본적인 체포에 있어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압수수색 우리가 예전에나 영화 보면은 뭐 그냥 발로 뻥뻥 차면서 막 그냥 집안 뒤집어 엎고 이렇게 했지.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집 정리해가면서 예. 하나씩 들춰보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체포를 갖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한다? 이게 현행범 체포는 그 범행이 벌어진 장소에서 체포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인 거죠. 네, 그래서 현행범. 네, 그렇죠. 예. 예. 체포영장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체포영장을 하러 가면은 그 장소 또는 최대한 인권이 침해를 덜 받는 수단을 강구해서 네. 체포를 해야죠, 당연히. 사후적으로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떠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이 결국에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준 거죠. 네. 대한민국 사법기관 현 주소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이 체포는 이 혐의 자체는 다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빵 사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조국이나 뭐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 하면서 절대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그냥 꺼리낄 게 없으니까 제출했더니 그 중에서 빵 사 먹었다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올감해서 체포를 한 건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체포적 부심을 통해서 네. 체포적 부심은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이 이 체포가 맞는지 틀린지 사후적으로 또 한 번 심사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게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판부는 달라도 동료 판사가 발부한 건데. 그럴 거면 발부를 안 했겠지. 예. 라는 입장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적 부심을 인용하고 거기에 이렇게 법관이 그래도 점잖게 썼죠. 체포의 필요성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엔 풀려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경찰이 여기서 반성하지 못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체포는 적법하다는 얘기다라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 불법을 또 이렇게 포장하는. 그래서 한 번 더 수사하겠다고. 예. 그래서 결국엔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요. 다음은 황교안 대표 사안이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황교안 대표가 이 영장 뭐 발부가 되고, 아니 그 일단은 법정까지 오는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황당했죠. 왜 황교안 대표? 예. 왜지?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을 잡아간다는 얘기는 고성국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다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혐의가 없어도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특검의 행태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 영장 기각이 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영장 기각되니까 사법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영장이 정말로 너무나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이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상당히 기각률이요. 기각되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확률이 20% 언더예요. 20% 언더. 그 20% 언더라는 게 그럼 20%가 죄가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죄가 있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죠, 정확하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20%. 그게 우리 헌법의 대전제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게 원래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수사기관이 영장을 엄격하게 청구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의 그 영장 기각률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인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조은석이가 38.5%, 거의 2배 가까이 그냥 예. 다 기각되고 있는 거죠. 네. 저기 누구야 김건희 여사님에 예, 대한 민중기. 특검도 민중기 특검도 37.5% 똑같습니다 거의. 예. 그리고 해병 특검은 예. 90%.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거 수사에 그 자격이 없는 것들이네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남짓의 이 영장 기각률이 나오는 거는 판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률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거보다 2배, 세 배. 4배, 5배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 예. 이거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조차 우리가 남세진 영장 판사에 대해서 막 영장 자판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네. 이 판사들이 볼 때도 예.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기 전에 좀 죄가 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면은. 그게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표현이죠. 범죄 예. 혐의의 상당성이죠. 그러니까 예.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됐느냐를 보는 건데 네. 이 사람 특검의 말이 다 맞다고 쳐 그래. 근데 죄가 안 되는 것 같아라는 거죠. 판사가 볼 때. 그러니 예. 이렇게 영장 기각률이 치솟는 사실은 망신인 거죠. 망신. 예, 망신. 이걸 창피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 5번 청구해가지고 한 번만 되면 돼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조은석은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곧 없어질 검찰청이긴 하지만 이제 수사검사 누군가가 5명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기각이야. 그러면 그 친구 그 다음날 옷 벗는 거 아니에요? 그 5명 영장 쪽팔려서 청구해. 어떻게 일을 해? 그럼 6번째 하나 더 청구해야죠. 본인 스스로 청구해야 돼요. 나를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창피해서. 나 그게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렇게 이런 정도로 영장이 기각되는데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얘기는. 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바로 우리 유승수 변호사 또 관계되는 이 변호인들의 불법 감치, 편법 감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특검 주로 특검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저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빼놓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초반에 수사할 때 네.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막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적법하다고 저희가 볼 때요. 다 불법이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뭘 어떻게 지키고 하려고 한다 하는 게 군 검찰이었어요. 군 검찰은 특검에서 다 배제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군 검찰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동안 어떠한 절차적인 통제를 되게 잘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군 검찰은 이게 불법이다라는 걸 알고 아하. 최대한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적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적법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불법성을 모두가 다 불법을 외칠 때, 모두가 다 불법을 적법이라고 외치는 이 포장을 하고 있을 때, 군검찰이 그런 적법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배제가 됐고요. 아하. 지금 이제 와서는 이 적법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법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아하. 그게 바로 이번에 이진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진관 본인이 판사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판사라고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잡아넣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 그렇게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장관님 증인 출석하는데 변호인이 동석하겠다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감치를 시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판사가 이렇게 감치를 해놓은 걸 본인 스스로가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의 행태랑 똑같다? 그동안 특검이 하는 이런 식의 보여주고 내가 가뒀으니까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행태랑 똑같다. 다만 더 심각한 것은 특검도 문제지만 판사가 최후의 인권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감치를 하고 감치했으니까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제 재판에서 또다시 본인 스스로가 찔리니까 그걸 강변하듯이 언론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감치 재판 또 해가지고 또 잡아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사적인 원한풀이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걸 자인하는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전 세계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안경 쓴 키 작은 사람. 아, 지금 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는 거를 예. 이게 지금 언론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자들도 자꾸 그거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썼냐? 예, 예. 저 못 봤어요. 안 준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감치라는 것도 판결이란 말이에요. 판결문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판결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줘야죠. 네. 판결을 안 줘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뭐 이진관하고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불복을 하고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네네. 저희가 불복해서 그날 바로 곧바로 항고를 접수를 했고요. 예. 집행정지도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모든 불복 절차는 원심 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관한테 하게 돼 있는 거죠. 아하. 이진관이 내렸으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원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곧바로 항고 법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에. 자기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불복 절차인데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허. 그러니 저희가 이 기록을 볼 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 근데 그렇게 써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그 대상이신 변호사님들이 보셔가지고 안경 벗으면 집행 안 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안경 벗으면 좀 키 좀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 뭐 요즘 이재명인지 한동훈인지 다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닌다던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경 벗고 키높이 구두 신으면은 이제 되는 거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전부 다 잡아놓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이진관 본인이 판결문으로 재판하고 있는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3 계엄이 1년째 다가오고 있어서 그 좌파들이 뭐 그냥 내란머리에 아주 기승을 떨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배신자, 이 기회주의자들은 또 이거 갖고 사과하라고 그랬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그 탄핵국면과 내란머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것들이 판쳤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는 것도 123 계엄의 본 뜻을 좀 다시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특집으로 불법 편법 110대 사건을 정말 줄여서 줄이는데 너무 힘드셨죠. 이거 줄인 게 아니라 누락시켰죠, 사실은. 고르고 골라서 10대 사건 정리해드렸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주 전이라고 해서 난리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좌익들이 그렇게 의도를 갖고 하는 거야 뭐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거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고개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로 누락시키다시피 하면서 일부만 정말로 발췌하듯이 얘기를 한 이 모든 불법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지 본인들이.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정당하고 적법한 개헌 과정에서 유리창 한 장 깨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그런 적법성이나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흐린 눈하고 못 본 척하면서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사과만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 수많은 불법들, 사법 내란이죠, 불법 수사죠, 불법 탄핵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대통령의 정당성과 적법을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고 있는 국민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